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쉐보레의 플래그십 SUV라고 할 수 있는 타오를 타고 나왔습니다. 사실 타오는 2019년도 서울모터쇼에서 한번 전시가 된 바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전시했었던 타오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국내 시장에 출시된 타오와는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미국차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크롬이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릴의 높이가 상당합니다. 제가 옆에 서도 제 가슴팍까지 오는 굉장히 큰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크기에서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돌아와 봐도 이 휠 사이즈가 무려 22인치로 굉장히 큰 휠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커 보이지 않죠. 그 정도로 워낙 차체가 크다 보니까 큼직큼직한 그런 장식들이 붙어 있어도 그다지 뭔가 체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돌아와 보면 타오라는 레터링도 중간에 붙어 있는데, 일반적인 타오 모델하고 조금 다른 점을 보신다면 이제 쉐보레의 보타이가 검정색이죠. 그리고 타오라는 글씨 레터링도 다 검정색인데 이게 옵션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붙어 있는 쉐보레의 보타이, 블랙 보타이는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디자인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이 옵션이 다크나이트 패키지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110만 원입니다. 근데 이 110만 원 정도 넣고 이걸 과연 넣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약간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바꿔줄 거면 제대로 다 바꿔줬으면 좋은데 휠캡에 붙어 있는 그 보타이는 노란색이에요, 그대로. 왜 그거는 검정색으로 안 바꿨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 들어와 보면 이제 2+2+3 구조의 7인승 SUV를 지향하고 있는데,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오의 2열에 나와 있습니다. 2열에 앉았는데 지금 1열이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가장 뒤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슬라이딩이 가장 앞으로 당겼을 때와 가장 뒤로 밀었을 때 꽤나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뒤로 밀었을 때 주먹을 두 개 세워서 딱 들어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쉐보레 타오나 이 타오의 고급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휠베이스가 3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2열 공간이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폭은 넓어서 여유롭다라는 점은 느껴지는데, 이게 뭐 무릎 공간이 넉넉하다 이런 점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차체를 겉에서 보더라도 이제 각진 차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적용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에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슬라이딩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을 때 굉장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셨겠지만 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는 이제 발판도 챙겼지만 그 발판만으로는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도어 핸들도 옆쪽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마련을 했는데, 사실 이 급에서 수입차들에서 2열은 그냥 열선만 지원을 해줘도 만족할 수 있는, 보통 그렇죠, 2열은 열선만 되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국산 차들이 2열 시트에 이제 통풍 기능을 넣는 SUV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뭐 GV70급 이상부터는 이제 2열에도 통풍 시트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량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 분들한테는 조금은 이거 아쉬운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를 봤을 때는 그냥 2열은 요 정도 열선 시트만 지원을 해줘도 크게 불만은 없는 수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 이제 보게 되면 USB Type-C 포트 2개하고 HDMI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HDMI 단자 어디다 쓰냐?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큰 멀티미디어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 아마 1열에 있는 센터 패시아 모니터보다 훨씬 큰 크기입니다. 거의 뭐 아이패드 일반 버전을 거의 그냥 딱 붙여놓은 듯한 크기인데, 뭐 베젤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한 요 정도 돼요. 뭐 A5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을 보고 싶은지 여기 HDMI 포트를 꽂으면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화면을 1열에서도 이제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TV만 보고 있으면 엄마가 앞에서 야 그만 봐 하고 이제 앞에서 꺼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3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잘 보이시죠? 제가 3열에 탑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3열에 탑승하는 방법은 시트 바깥쪽 부분에 뒤쪽에 있는 레버를 한번 당기고
두 번 당기면 이런 식으로 더블 폴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3열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3열에 진입한 이후에는 2열 시트를 원상복구 시켜주시고,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켜주시면 3열에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2열에 앉았을 때는 2열 시트를 이런 식으로 뒤로 최대한 민 상태에서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뭐 무릎이 꽉 끼진 않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서 이 정도도 이제 뭐 타고는 갈 수 있겠다 싶지만, 어차피 3열까지 쓸 거라면 네, 지금 상태가 2열을 딱 가운데로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오, 이 정도면은 3열이 성인 남성이 앉을 수 있는 SUV들이 잘 없거든요. 만약에 나는 3열까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패밀리 SUV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일 것 같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2열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송풍구가 머리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코로 바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나가도 되겠지만, 이쪽 벽 쪽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버튼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2열 시트가 접히게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더블 폴딩은 이 뒤에 달려있는 끈을 당겨야 돼요. 이렇게 좀 귀찮다,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당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 3열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위쪽에서 이제 3열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 버튼이 2개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위에 마련되어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조작할 수 있는 이 버튼이 3개가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꽤 다 4가지로 마련을 해놨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의 테마가 바뀌진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이 센터 패시아 모니터도 꽤나 큰 크기, 한 10인치 정도 되는 크기로 마련을 해뒀는데, 메뉴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터치로 다 진행을 해야 되지만, 버튼 하나하나가 다 큼직큼직해서 조작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겠다. 그리고 좀 재밌는 점은 기어가 버튼으로 여기 센터 패시아 모니터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원래는 옛날 모델은 이쪽에 칼럼식으로 다다닥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게 열로 옮겨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와이퍼는 어떻게 하냐, 방향지시등 왼쪽 끝에 보면은 이 다이얼로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굉장히 버튼이 꽤 많아요. 이게 진짜 미국 특유의 실용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웬만한 시스템들은 다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터치를 지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굳이 모니터를 안 만지고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왜 이걸 여기다 만들어놨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키가 짱큰 다인데 팔을 쭉 뻗어야, 운전한 자세에서 팔을 쭉 뻗어야 이 다이얼이 닿거든요. 이거는 굳이 여기 말고 뭐 이런 데는 손이 잘 닿는 이런 위치에다가 만들어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좀 아쉬운 구성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지금 제가 핸드폰을 올려둔 이 공간이 무선 충전 패드예요. 제가 다른 차량에서는 진짜 본 적이 없는 굉장히 큰 크기인데, 이게 아마 갤럭시 폴더블 폰이 아마 그냥 펼친 상태에서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굉장히 큰 크기고,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핸드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뒀고, 이 센터 콘솔 안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디지털 룸미러, 이거 뭐 볼트 EUV에서도 적용을 했었고, 뭐 캐딜락 차량들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우천시나 아니면은 야간에 시야가 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그냥 유용한데, 이거는 GM 계열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랜드로버에서도 쓰고 있긴 하지만, 뭐 다른 기타 브랜드들에서도 이 디지털 룸밀러는 좀 적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트렁크의 높낮이를 좀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트렁크를 그냥 무턱대고 맨 위에까지 열면은 지하철장 천장에 트렁크가 닿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들이 트래버스에도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타워에는 이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행 성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워에는 V8 6.2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이 436마력, 최대 토크는 63.6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하게 되고, 덩치 정말 크죠. 그래서 공인 복합 연비가 6.4km/L입니다. 덩치를 감안하면 뭐 요 정도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가속 페달을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보면
소리가 굉장히 매끈합니다. 이게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차량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8기통 소리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 차량들이 약간 우두두두두두 하고 아니면은 하이 음에 쏜다면 중음이 좀 부각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가속 페달을 전개하면 꽤나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면서 소리도 약간 그와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 출력이 높지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막 팍팍 치고 나간다 막 이런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자연스럽게 최고속까지 이 차량의 한계 속도까지 쭉쭉 밀어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고, 이 단거리 선수들 보면은 숨을 한번 참았다가 와 하면서 힘을 한번 몰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속 페달을 쫙 밟으면 한번 숨을 들이쉬었다가 쭉 내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컨트리 트립에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과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구성은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장재에서는 에스컬레이드하고 가격 차이가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나기 때문에 내장재에서는 그 한 5, 6천만 원의 차이가 느껴지지만, 이 엔진, 파워트레인과 이 서스펜션, 이 하체와 관련해서는 에스컬레이드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이게 보디움 프레임 방식이라서 이제 차체와 이 바닥이 약간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차량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모하비나 렉스턴 같은 차량들 타보면 바디움 프레임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핸들을 돌렸을 때 차체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타오도 그런 느낌은 완전히 지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에어 서스펜션하고 이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해서 보디움 프레임 방식의 단점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확연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제가 뭐 일반, 스포츠, 오프로드, 그 다음에 트레일러 견인 운반 하는 기능, 이렇게 4가지의 모드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온로드 상황에서 쓰는 거는 그냥 일반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모드에서의 차이가 극명하냐? 사실 승차감의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다 보니까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상, 중, 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주행 상황에서는 상중하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차가 워낙 높아서 승하차가 불편하다 보니까 문을 열면 승하차 때만 이제 차체 높이를 자동으로 낮춰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사륜 로우 모드를 넣으면 최대 지상고라고 해서 상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제일 높은 것보다 더 높은 최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같은 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보니까 차량 간격 유지는 굉장히 매끄럽게 잘하고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꽤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차선 중앙 유지 장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차선을 벗어날 것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핑퐁 치듯이 차선 안으로 차를 밀어주는 그런 듯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다크나이트 패키지가 110만원 포함이 돼서 9,361만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와 굉장히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가성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성비라는 단어를 이 타오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정도 덩치가 되는 차량들의 이제 경쟁 상대 모델들을 보면 이제 포드 익스페디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량과 가격이 유사한 반면에 실내 구성은 뭐 익스페디션이나 타오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더라도 파워트레인은 하체가 거의 에스컬레이드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드의 가격이 1억 5천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실내 구성이 에스컬레이드보다 좀 한 5천만 원 정도 떨어지지만 원할 거 필요한 거 다 있고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성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타오 어떤 분들이 사야 할까?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캠핑 인구 늘어나고 있는데,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이 캠핑의 끝판왕은 트레일러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타오는 견인력이 3.5톤이에요. 진짜 무거운 트레일러들 가뿐하게 끌 수 있는 그런 능력
갖추고 있고, 그리고 배기량도 넉넉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이나 뭐 브레이크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높은 차량이라서 뭐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캠핑 뭐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오는 어느 특정 상황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저희가 뭐 많이 얘기를 해봤자 사실 분들은 사신다라는 점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의 타오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한 타오에 관련된 이야기 외에 뭐 멀티미디어 조작 방법이나 뭐 POV 영상들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해 뒀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해현수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